때는 세종 9년 봄비가 소리 없이 궁궐의 처마를 적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의 책상 위로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보고를 읽어내리던 임금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성부 검한성, 이진현 대감의 딸이 간통죄로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진현 대감의 딸이라니? 한양의 기강을 바로 세운 그 충신의 딸이 어찌? 증자는 확실한가? 남편인 박지원 현감이 직접 고변하였사옵니다. 전하. 임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어딘가 석연치 않은 진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세종 초년의 한성부 북촌. 기품 있는 한옥에서 어린 소녀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화야,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거라. 이진현 대감은 자신의 딸 이서하 앞에 논어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하는 맑은 눈으로 글자를 바라보며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활, 하기 시습지면 불여겨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만하면 되었다. 서화야, 글의 의미만 아는 것을 넘어 그 뜻을 마음으로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너는 여인이니 그 총명한 재능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하느니라. 아버님, 어찌하여 재능이 화가 될 수 있사옵니까? 세상은 때로 여인의 뛰어난 재능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덕이 아니라 재주가 앞서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의심하고 불순하다 여기기 쉽지. 몇 해가 지나 15이 된 서하는 화선지에 섬세한 붓질로 매화를 그리며 아버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제게 재능이란 덕을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억지로 덮는다 하여 그 안에 담긴 빛까지 사라지겠사옵니까? 이진현 대감은 한참 동안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딸은 자신의 그릇을 훌쩍 넘어선 깊고 단단한 아이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18 되던 해, 서하는 평강 현감 박지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혼례날 아침, 이진현 대감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가문의 기운은 덕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덕을 잃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거라. 아버님의 가르침, 평생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비단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저 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3년 뒤 성북촌의 저택. 시녀 단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님, 이 집은 담이 너무 낮아 밤이면 아니 훤히 들여다보인다고들 합니다. 서하는 허리춤에 겨우 닿는 나지막한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너머로 붉은 앵두나무 가지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담을 높여야 할까? 하지만 돈이 드는 일이니 서방님께 먼저 여쭈어 봐야겠지? 하지만 남편은 늘 바빴고 늘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박지원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별일 없이 조용하오. 예, 서방님. 무탈합니다. 좋소. 이 동네는 구설수가 많으니 함부로 바깥 출입을 삼가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남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마치 잘 쓰인 공문서를 읽는 것처럼 차갑고 정이 없었습니다. 담장이 낮다고 들었소. 행여밤에 등불을 밝히지 마시오. 쓸데없이 사람들 눈에 띄어 좋을 것 없으니. 그는 그날 밤도 사랑채에서 잠이 들었고 서하는 넓은 안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혼잣말, 서방님이 지척에 계신데도 이리 마음이 시릴 수 있구나. 밤이 깊어갈 무렵 담장 너머에서 짧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이야, 방금 그 소리 들었느냐? 예, 마님. 술락꾼들이 서로 길을 맞추는 소리라 하더이다. 밤마다 같은 시각에 들리는군. 요즘은 담장 앞에 한참을 서성이다 가는 자가 있다 하옵니다. 마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화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문단속을 단단히 해야겠다. 그날부터 휘파람 소리는 매일 밤, 처음엔 멀리서,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한편 성북촌 남쪽의 한 주막. 술라조장 조태구는 탁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성의 다른 고향보다 유난히 차갑단 말이야. 경상도 영천에서 차출되어 온 지 3년. 아내와 자식을 고향에 둔 그는 늘 술과 외로움에 젖어 살았습니다. 조장님, 오늘도 그 댁 앞을 지나가실 겁니까? 비웃으며 순찰길이 그쪽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 담이 낮아 아니 잘 보인다 하니 이 몸이 특별히 보호해주고 있는 게지. 조태구의 눈빛이 욕망으로 흐려졌습니다. 새벽마다 순찰을 돌며 그는 약탕기를 든 여인이 마당에 나올 때면 어김없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이진현 대감이 딸을 찾아왔습니다. 서아야, 법은 비록 냉정해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데는 온기가 있어야 한다.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혹, 시댁에서 지내기 불편한 일이라도 있는 것인. 서화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만 서방님을 자주 뵙지 못할 뿐입니다. 외로움을 키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빈자리라는 말이 있더구나. 너무 외롭거든 언제든 이 아비에게 오너라. 아버지가 돌아간 뒤 서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휘파람 소리는 담장 바로 앞에서 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화는 다니에게 말했습니다. 숨이 막혀 바람이라도 쐬고 싶구나. 친정에 잠시 다녀와야겠다. 마님. 서방님 허락도 없이요. 몸이 아프다 하면 이해해 주시겠지? 이 낮은 담장 안에 갇혀 있다가는 정말 미칠 것 같구나.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숲길. 장옷을 걸친 두 여인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짙은 안개를 가르며 그 익숙한 휘파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속삭임, 이 소리는 서화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개 속에서 7명의 술라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장선 자는 조태구였습니다. 이 일은 새벽에 어딜 그리 가시오. 부이. 친정에 병문안 가는 길이옵니다. 허, 이 야심한 시각에 여인네들끼리 길을 걷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오. 우리가 안전하게 인도해드리겠소. 필요 없습니다. 저희끼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태구의 거친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나리. 이 손 놓으시지요. 단이가 끼어들었지만 다른 군졸들이 그녀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내년 목숨은 없는 줄 알아. 등불이 바닥에 떨어지며 꺼지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서화는 허리춤에서 은비녀를 빼어들었지만 조태구가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구려. 은비녀가 힘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안개 사이로 그녀의 비명이 흡수되듯 사라졌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가자. 조장님, 이것들은 어찌할까요? 그냥 놔둬. 어차피 말 못할 게다. 여자가 정절을 잃었다고 떠들어봐야 누가 믿어주기나 하겠나. 날이 밝을 무렵 두 여인은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화의 얼굴은 창백했고 장옷은 흙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님, 이 일을 알려야 합니다. 이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다. 다니야, 세상은 약한 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더구나 나는 여인이니
입을 여는 순간 죄인이 될 뿐이다. 흐느끼며 어찌 그런 법이. 그자들이 한 말을 기억하느냐?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날 밤 서한은 등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또다시 휘파람 소리가 조롱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나흘 뒤 밤 조태구는 술기운을 빌려 담을 넘어 서화의 방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속삭이며 부인, 아직 안 주무시오. 그날 밤 우리 사이를 벌써 잊으셨소. 당장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를 것이오. 쉿, 조용히 하시오. 남편 귀에 들어가면 어찌 되겠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라 돈다. 현감 날이 납시오. 조태구가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포도청 술라대가 남편 박지원을 호위하며 들이닥친 것입니다. 네 이놈. 네가 어찌하여 내 집 안방에서 나오는 것이냐. 오해 마십시오. 나리. 부인께서 저를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밤마다 저를 보며 손짓하고 웃으시기에. 거짓말입니다. 저자가 저를 협박하고 강제로. 닥치시오. 그대가 사람들 앞에서 옷매무새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있으니 누가 그대 말을 믿겠소.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 사내를 당장 포박하라. 그리고 저 여자도 함께 묶어라. 나리. 제가 보았습니다. 저자가 마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몸종의 말이 어찌 증거가 된단 말이냐. 종은 주인을 위해 무슨 말이든 하는 법. 이 일은 내일 새벽 법으로 가리겠다. 시아버지인 박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아들아, 내 며느리는 죄가 없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버니? 증거 없는 믿음은 변명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제 아내보다 가문의 명예가 먼저입니다. 이튿날 포도청 마당. 서한은 죄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부녀의 몸으로 술라군과 사통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거짓이옵니다. 나리. 그자는 저를 강제로 범하였고 저는 겁이 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비웃으며, 나리, 저 여인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제가 순찰 다니는 길목마다 추파를 던지던 것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며칠 뒤 사헌부 청사, 재판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진현 대감의 따님이라니. 법을 아는 집안의 여인이 어찌 이런 추문에 휩싸였는고. 나리, 제 아버님을 아신다면 저 또한 아실 것입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때 남편 박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록 간통은 명백치 않으나 행실이 부정하니 부디 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며 서방님,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한 세월보다 더럽혀진 내 명예가 더 무겁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이진현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박형감, 그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법은 죄 없는 사람을 짓밟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죄가 없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눈물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딸을 안으며 내 딸아. 아버님, 저 때문에 아버님의 명예에 흠이. 명예라니. 내 딸보다 소중한 명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서한은 고개를 들어 대관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리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눈물이 거짓이 아님을 맹세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사람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늘 남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만 제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대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눈물이 참으로 감동스럽도다. 달고 슬퍼 함께 울게 하는 눈물.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서할 대신 감동이라 불렀습니다. 며칠 뒤 임금의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여인이 간통하였다 하나 진실로 그러한가 의심스럽다. 다만 행실이 가벼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니 먼 곳으로 보내라. 서화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쓸쓸히 웃었습니다. 혼잣말 의심스럽다 하시면서도 결국 저를 보내시는구나. 귀향길에 오르던 날 새벽. 시아버지 박대감과 시녀단이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며느라, 나는 너의 대쪽 같은 절개를 믿는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마님, 이것을 받으세요. 숲에서 잃어버렸던 그 은비녀입니다. 제가 7번이나 그 숲에 가서 찾아왔습니다. 다니야, 고맙다. 멀리서 남편 박지원이 골목 모퉁이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자문했습니다. 혼잣말.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가? 해주목에 도착한 서화는 관청의 노비로 배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아픈 노비를 대신해 일했고 어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에 차가웠던 사람들의 눈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뒤 임금의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유씨 감동은 귀양을 풀고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한양으로 돌아온 서화는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서화야, 법이 너를 지키지 못해. 이 애비는 평생이 미안하구나. 아버님, 법은 사람을 살리려 했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 법을 악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지키려 했던 그 법의 정신을 믿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 박지원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수년 만에 마주한 그는 죄책감에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대를 보러 왔소. 저희는 이제 부부가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내가 그날 잘못했소. 그대를 믿지 못한 것, 내 명예를 먼저 생각한 것. 모두 내 잘못이요. 서방님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방님은 그저 남자의 명예가 여자의 목숨보다 중하다는 그 세상의 법칙대로 행동하셨을 뿐입니다. 그럼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저는 해주에서 배웠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요. 서방님께서 편히 잠드시려면 부디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미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서화는 아버지의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강가에 작은 집을 짓고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감동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할머니, 감동이 무슨 뜻이에요? 미소 지으며 남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느끼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란다. 할머니도 많이 슬펐어요. 아주 많이 슬펐단다. 하지만 그 슬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지. 슬픔을 겪고 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슬픔이 보이거든. 서화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녀는 활짝 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다니가 말했습니다. 마님, 그 끔찍했던 일 이후로 악몽은 이제 안 꾸십니까? 가끔 꾼다. 하지만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수 있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걸,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니까. 다니야.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다만 세상이 나를 잘못 보았을 뿐이란다. 내가 죽거든 매년 봄 이 꽃을 보며 생각해다오. 감동 할머니는 억울하게 쓰러진 게 아니라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낸 것이라고. 세종실록에는 단 몇 줄의 차가운 기록이 남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여인의 눈물과 저항,
그리고 초월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원히 감동이라 불렀습니다. 달고 슬퍼 함께 울어주던 여인. 때는 세종 9년 봄비가 소리 없이 궁궐의 처마를 적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의 책상 위로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보고를 읽어내리던 임금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성부 검한성, 이진현 대감의 딸이 간통죄로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진현 대감의 딸이라니? 한양의 기강을 바로 세운 그 충신의 딸이 어찌 증자는 확실한가? 남편인 박지원 현감이 직접 고변하였사옵니다. 전하. 임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어딘가 석연치 않은 진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세종 초년의 한성부 북촌. 기품 있는 한옥에서 어린 소녀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화야,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거라. 이진현 대감은 자신의 딸 이서화 앞에 논어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화는 맑은 눈으로 글자를 바라보며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활, 하기 시습지면 불여교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만하면 되었다. 서화야, 글의 의미만 아는 것을 넘어 그 뜻을 마음으로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너는 여인이니 그 총명한 재능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하느니라. 아버님, 어찌하여 재능이 화가 될 수 있사옵니까? 세상은 때로 여인의 뛰어난 재능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덕이 아니라 재주가 앞서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의심하고 불순하다 여기기 쉽지. 몇 해가 지나 15이 된 서화는 화선지에 섬세한 붓질로 매화를 그리며 아버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제게 재능이란 덕을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억지로 덮는다 하여 그 안에 담긴 빛까지 사라지겠사옵니까? 이진현 대감은 한참 동안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딸은 자신의 그릇을 훌쩍 넘어선 깊고 단단한 아이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18 되던 해, 서화는 평강 현감 박지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홀레날 아침, 이진현 대감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가문의 기운은 덕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덕을 잃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거라. 아버님의 가르침, 평생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비단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저 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3년 뒤 성북촌의 저택. 시녀 단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님, 이 집은 담이 너무 낮아 밤이면 아니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들 합니다. 서화는 허리춤에 겨우 닿는 나지막한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너머로 붉은 앵두나무 가지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담을 높여야 할까? 하지만 돈이 드는 일이니 서방님께 먼저 여쭈어 봐야겠지? 하지만 남편은 늘 바빴고 늘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박지원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별일 없이 조용하오. 예, 서방님. 무탈합니다. 좋소. 이 동네는 구설수가 많으니 함부로 바깥 출입을 삼가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남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마치 잘 쓰인 공문서를 읽는 것처럼 차갑고 정이 없었습니다. 담장이 낮다고 들었소. 행여밤에 등불을 밝히지 마시오. 쓸데없이 사람들 눈에 띄어 좋을 것 없으니. 그는 그날 밤도 사랑채에서 잠이 들었고 서화는 넓은 안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혼잣말, 서방님이 지척에 계신데도 이리 마음이 시릴 수 있구나. 밤이 깊어갈 무렵 담장 너머에서 짧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이야, 방금 그 소리 들었느냐? 예, 마님.
술락꾼들이 서로 길을 맞추는 소리라 하더이다. 밤마다 같은 시각에 들리는군. 요즘은 담장 앞에 한참을 서성이다 가는 자가 있다 하옵니다. 마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화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문단속을 단단히 해야겠다. 그날부터 휘파람 소리는 매일 밤, 처음엔 멀리서,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한편 성북촌 남쪽의 한 주막. 술라조장 조태구는 탁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성의 다른 고향보다 유난히 차갑단 말이야. 경상도 영천에서 차출되어 온 지 3년. 아내와 자식을 고향에 둔 그는 늘 술과 외로움에 젖어 살았습니다. 조장님, 오늘도 그댁 앞을 지나가실 겁니까? 비웃으며 순찰길이 그쪽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 담이 낮아 아니 잘 보인다 하니 이 몸이 특별히 보호해주고 있는 게지. 조태구의 눈빛이 욕망으로 흐려졌습니다. 새벽마다 순찰을 돌며 그는 약탕기를 든 여인이 마당에 나올 때면 어김없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이진현 대감이 딸을 찾아왔습니다. 서화야, 법은 비록 냉정해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데는 온기가 있어야 한다.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혹, 시댁에서 지내기 불편한 일이라도 있는 것인. 서화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만 서방님을 자주 뵙지 못할 뿐입니다. 외로움을 키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빈자리라는 말이 있더구나. 너무 외롭거든 언제든 이 아비에게 오너라. 아버지가 돌아간 뒤 서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휘파람 소리는 담장 바로 앞에서 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화는 다니에게 말했습니다. 숨이 막혀 바람이라도 쐬고 싶구나. 친정에 잠시 다녀와야겠다. 마님. 서방님 허락도 없이요. 몸이 아프다 하면 이해해 주시겠지? 이 낮은 담장 안에 갇혀 있다가는 정말 미칠 것 같구나.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숲길. 장옷을 걸친 두 여인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짙은 안개를 가르며 그 익숙한 휘파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속삭임, 이 소리는 서화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개 속에서 7명의 술라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장선 자는 조태구였습니다. 이 일은 새벽에 어딜 그리 가시오. 부이. 친정에 병문안 가는 길이옵니다. 허, 이 야심한 시각에 여인네들끼리 길을 걷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오. 우리가 안전하게 인도해드리겠소. 필요 없습니다. 저희끼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태구의 거친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나리. 이 손 놓으시지요. 단이가 끼어들었지만 다른 군졸들이 그녀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내년 목숨은 없는 줄 알아. 등불이 바닥에 떨어지며 꺼지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서화는 허리춤에서 은비녀를 빼어들었지만 조태구가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구려. 은비녀가 힘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안개 사이로 그녀의 비명이 흡수되듯 사라졌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가자. 조장님, 이것들은 어찌할까요? 그냥 놔둬. 어차피 말 못할 게다. 여자가 정절을 잃었다고 떠들어봐야 누가 믿어주기나 하겠나. 날이 밝을 무렵 두 여인은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화의 얼굴은 창백했고 장옷은 흙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님,
이 일을 알려야 합니다. 이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다. 다니야, 세상은 약한 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더구나 나는 여인이니 입을 여는 순간 죄인이 될 뿐이다. 흐느끼며 어찌 그런 법이. 그자들이 한 말을 기억하느냐?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날 밤 서한은 등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또다시 휘파람 소리가 조롱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나흘 뒤 밤 조태구는 술기운을 빌려 담을 넘어 서화의 방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속삭이며 부인, 아직 안 주무시오. 그날 밤 우리 사이를 벌써 잊으셨소. 당장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를 것이오. 쉿, 조용히 하시오. 남편 귀에 들어가면 어찌 되겠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라 돈다. 현감 날이 납시오. 조태구가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포도청 술라대가 남편 박지원을 호위하며 들이닥친 것입니다. 네 이놈. 네가 어찌하여 내 집 안방에서 나오는 것이냐. 오해 마십시오. 나리. 부인께서 저를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밤마다 저를 보며 손짓하고 웃으시기에. 거짓말입니다. 저 자가 저를 협박하고 강제로. 닥치시오. 그대가 사람들 앞에서 옷매무새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있으니 누가 그대 말을 믿겠소.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 사내를 당장 포박하라. 그리고 저 여자도 함께 묶어라. 나리. 제가 보았습니다. 저자가 마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몸종의 말이 어찌 증거가 된단 말이냐. 종은 주인을 위해 무슨 말이든 하는 법. 이 일은 내일 새벽 법으로 가리겠다. 시아버지인 박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아들아, 내 며느리는 죄가 없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버니? 증거 없는 믿음은 변명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제 아내보다 가문의 명예가 먼저입니다. 이튿날 포도청 마당. 서한은 죄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부녀의 몸으로 술라군과 사통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거짓이옵니다. 나리. 그자는 저를 강제로 범하였고 저는 겁이 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비웃으며, 나리, 저 여인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제가 순찰 다니는 길목마다 추파를 던지던 것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며칠 뒤 사헌부 청사, 재판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진현 대감의 따님이라니. 법을 아는 집안의 여인이 어찌 이런 추문에 휩싸였는고. 나리, 제 아버님을 아신다면 저 또한 아실 것입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때 남편 박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록 간통은 명백치 않으나 행실이 부정하니 부디 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며 서방님,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한 세월보다 더럽혀진 내 명예가 더 무겁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이진현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박형감, 그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법은 죄 없는 사람을 짓밟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죄가 없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눈물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딸을 안으며 내 딸아. 아버님, 저 때문에 아버님의 명예에 흠이. 명예라니. 내 딸보다 소중한 명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서한은 고개를 들어 대관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리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눈물이 거짓이 아님을 맹세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사람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늘 남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만 제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대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눈물이 참으로 감동스럽도다. 달고 슬퍼 함께 울게 하는 눈물.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서할 대신 감동이라 불렀습니다. 며칠 뒤 임금의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여인이 간통하였다 하나 진실로 그러한가 의심스럽다. 다만 행실이 가벼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니 먼 곳으로 보내라. 서화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쓸쓸히 웃었습니다. 혼잣말 의심스럽다 하시면서도 결국 저를 보내시는구나. 귀향길에 오르던 날 새벽. 시아버지 박대감과 시녀단이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며느라, 나는 너의 대쪽 같은 절개를 믿는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마님, 이것을 받으세요. 숲에서 잃어버렸던 그 은비녀입니다. 제가 7번이나 그 숲에 가서 찾아왔습니다. 다니야, 고맙다. 멀리서 남편 박지원이 골목 모퉁이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자문했습니다. 혼잣말.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가? 해주목에 도착한 서화는 관청의 노비로 배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아픈 노비를 대신해 일했고 어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에 차가웠던 사람들의 눈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뒤 임금의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유씨 감독은 귀양을 풀고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한양으로 돌아온 서화는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서화야. 법이 너를 지키지 못해. 이 애비는 평생이 미안하구나. 아버님, 법은 사람을 살리려 했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 법을 악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지키려 했던 그 법의 정신을 믿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 박지원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수년 만에 마주한 그는 죄책감에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대를 보러 왔소. 저희는 이제 부부가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내가 그날 잘못했소. 그대를 믿지 못한 것, 내 명예를 먼저 생각한 것. 모두 내 잘못이요. 서방님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방님은 그저 남자의 명예가 여자의 목숨보다 중하다는 그 세상의 법칙대로 행동하셨을 뿐입니다. 그럼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저는 해주에서 배웠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요. 서방님께서 편히 잠드시려면 부디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미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서화는 아버지의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강가에 작은 집을 짓고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감동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할머니, 감동이 무슨 뜻이에요? 미소 지으며 남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느끼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란다. 할머니도 많이 슬펐어요. 아주 많이 슬펐단다. 하지만 그 슬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지. 슬픔을 겪고 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슬픔이 보이거든. 서화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녀는 활짝 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다니가 말했습니다. 마님, 그 끔찍했던 일 이후로 악몽은 이제 안 꾸십니까? 가끔 꾼다. 하지만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수 있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걸,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니까. 다니야.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다만 세상이 나를 잘못 보았을 뿐이란다. 내가 죽거든 매년 봄 이 꽃을 보며 생각해다오.
감동 할머니는 억울하게 쓰러진 게 아니라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낸 것이라고. 세종실록에는 단 몇 줄의 차가운 기록이 남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여인의 눈물과 저항, 그리고 초월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원히 감동이라 불렀습니다. 달고 슬퍼 함께 울어주던 여인. 때는 세종 9년 봄비가 소리 없이 궁궐의 처마를 적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의 책상 위로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보고를 읽어내리던 임금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성부 검한성, 이진현 대감의 딸이 간통죄로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진현 대감의 딸이라니? 한양의 기강을 바로 세운 그 충신의 딸이 어찌? 증자는 확실한가? 남편인 박지원 현감이 직접 고변하였사옵니다. 전하. 임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어딘가 석연치 않은 진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세종 초년의 한성부 북촌. 기품 있는 한옥에서 어린 소녀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화야,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거라. 이진현 대감은 자신의 딸 이서화 앞에 논어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화는 맑은 눈으로 글자를 바라보며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활, 하기 시습지면 불여겨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만하면 되었다. 서화야, 글의 의미만 아는 것을 넘어 그 뜻을 마음으로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너는 여인이니 그 총명한 재능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하느니라. 아버님, 어찌하여 재능이 화가 될 수 있사옵니까? 세상은 때로 여인의 뛰어난 재능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덕이 아니라 재주가 앞서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의심하고 불순하다 여기기 쉽지. 몇 해가 지나 15이 된 서화는 화선지에 섬세한 붓질로 매화를 그리며 아버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제게 재능이란 덕을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억지로 덮는다 하여 그 안에 담긴 빛까지 사라지겠사옵니까? 이진현 대감은 한참 동안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딸은 자신의 그릇을 훌쩍 넘어선 깊고 단단한 아이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18 되던 해, 서화는 평강 현감 박지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홀레날 아침, 이진현 대감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가문의 기운은 덕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덕을 잃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거라. 아버님의 가르침, 평생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비단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저 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3년 뒤 성북촌의 저택. 시녀 단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님, 이 집은 담이 너무 낮아 밤이면 아니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들 합니다. 서화는 허리춤에 겨우 닿는 나지막한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너머로 붉은 앵두나무 가지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담을 높여야 할까? 하지만 돈이 드는 일이니 서방님께 먼저 여쭈어 봐야겠지? 하지만 남편은 늘 바빴고 늘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박지원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별일 없이 조용하오. 예, 서방님. 무탈합니다. 좋소. 이 동네는 구설수가 많으니 함부로 바깥 출입을 삼가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남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마치 잘 쓰인 공문서를 읽는 것처럼 차갑고 정이 없었습니다. 담장이 낮다고 들었소. 행여밤에 등불을 밝히지 마시오. 쓸데없이 사람들 눈에 띄어 좋을 것 없으니. 그는 그날 밤도 사랑채에서 잠이 들었고 서화는 넓은 안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혼잣말, 서방님이 지척에 계신데도
이리 마음이 시릴 수 있구나. 밤이 깊어갈 무렵 담장 너머에서 짧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니야, 방금 그 소리 들었느냐? 예, 마님. 술락꾼들이 서로 길을 맞추는 소리라 하더이다. 밤마다 같은 시각에 들리는군. 요즘은 담장 앞에 한참을 서성이다 가는 자가 있다 하옵니다. 마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화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문단속을 단단히 해야겠다. 그날부터 휘파람 소리는 매일 밤, 처음엔 멀리서,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한편 성북촌 남쪽의 한 주막. 술라조장 조태구는 탁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성의 다른 고향보다 유난히 차갑단 말이야. 경상도 영천에서 차출되어 온 지 3년. 아내와 자식을 고향에 둔 그는 늘 술과 외로움에 젖어 살았습니다. 조장님, 오늘도 그 댁 앞을 지나가실 겁니까? 비웃으며 순찰길이 그쪽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 담이 낮아 아니 잘 보인다 하니 이 몸이 특별히 보호해주고 있는 게지. 조태구의 눈빛이 욕망으로 흐려졌습니다. 새벽마다 순찰을 돌며 그는 약탕기를 든 여인이 마당에 나올 때면 어김없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이진현 대감이 딸을 찾아왔습니다. 서화야, 법은 비록 냉정해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데는 온기가 있어야 한다.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혹, 시댁에서 지내기 불편한 일이라도 있는 것인. 서화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만 서방님을 자주 뵙지 못할 뿐입니다. 외로움을 키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빈자리라는 말이 있더구나. 너무 외롭거든 언제든 이 아비에게 오너라. 아버지가 돌아간 뒤 서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휘파람 소리는 담장 바로 앞에서 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화는 다니에게 말했습니다. 숨이 막혀 바람이라도 쐬고 싶구나. 친정에 잠시 다녀와야겠다. 마님. 서방님 허락도 없이요. 몸이 아프다 하면 이해해 주시겠지? 이 낮은 담장 안에 갇혀 있다가는 정말 미칠 것 같구나.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숲길. 장옷을 걸친 두 여인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짙은 안개를 가르며 그 익숙한 휘파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속삭임, 이 소리는 서화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개 속에서 7명의 술라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장선 자는 조태구였습니다. 이 일은 새벽에 어딜 그리 가시오. 부이. 친정에 병문안 가는 길이옵니다. 허, 이 야심한 시각에 여인네들끼리 길을 걷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오. 우리가 안전하게 인도해드리겠소. 필요 없습니다. 저희끼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태구의 거친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나리. 이 손 놓으시지요. 다니가 끼어들었지만 다른 군졸들이 그녀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내년 목숨은 없는 줄 알아. 등불이 바닥에 떨어지며 꺼지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서화는 허리춤에서 은비녀를 빼어들었지만 조태구가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구려. 은비녀가 힘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안개 사이로 그녀의 비명이 흡수되듯 사라졌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가자. 조장님, 이것들은 어찌할까요? 그냥 놔둬. 어차피 말 못할 게다. 여자가 정절을 잃었다고 떠들어봐야 누가 믿어주기나 하겠나.
날이 밝을 무렵 두 여인은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화의 얼굴은 창백했고 장옷은 흙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님, 이 일을 알려야 합니다. 이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다. 단이야, 세상은 약한 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더구나 나는 여인이니 입을 여는 순간 죄인이 될 뿐이다. 흐느끼며 어찌 그런 법이. 그자들이 한 말을 기억하느냐?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날 밤 서화는 등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또다시 휘파람 소리가 조롱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나흘 뒤 밤 조태구는 술기운을 빌려 담을 넘어 서화의 방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속삭이며 부인, 아직 안 주무시오. 그날 밤 우리 사이를 벌써 잊으셨소. 당장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를 것이오. 쉿, 조용히 하시오. 남편 귀에 들어가면 어찌 되겠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라 돈다. 현감 날이 납시오. 조태구가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포도청 술라대가 남편 박지원을 호위하며 들이닥친 것입니다. 네 이놈. 네가 어찌하여 내 집 안방에서 나오는 것이냐. 오해 마십시오. 나리. 부인께서 저를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밤마다 저를 보며 손짓하고 웃으시기에. 거짓말입니다. 저자가 저를 협박하고 강제로. 닥치시오. 그대가 사람들 앞에서 옷매무새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있으니 누가 그대 말을 믿겠소.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 사내를 당장 포박하라. 그리고 저 여자도 함께 묶어라. 나리. 제가 보았습니다. 저자가 마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몸종의 말이 어찌 증거가 된단 말이냐. 종은 주인을 위해 무슨 말이든 하는 법. 이 일은 내일 새벽 법으로 가리겠다. 시아버지인 박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아들아, 내 며느리는 죄가 없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버니? 증거 없는 믿음은 변명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제 아내보다 가문의 명예가 먼저입니다. 이튿날 포도청 마당. 서화는 죄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부녀의 몸으로 술라군과 사통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거짓이옵니다. 나리. 그자는 저를 강제로 범하였고 저는 겁이 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비웃으며, 나리, 저 여인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제가 순찰 다니는 길목마다 추파를 던지던 것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며칠 뒤 사헌부 청사, 재판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진현 대감의 따님이라니. 법을 아는 집안의 여인이 어찌 이런 추문에 휩싸였는고. 나리, 제 아버님을 아신다면 저 또한 아실 것입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때 남편 박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록 간통은 명백치 않으나 행실이 부정하니 부디 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며 서방님,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한 세월보다 더럽혀진 내 명예가 더 무겁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이진현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박형감, 그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법은 죄 없는 사람을 짓밟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죄가 없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눈물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딸을 안으며 내 딸아. 아버님, 저 때문에 아버님의 명예에 흠이. 명예라니. 내 딸보다 소중한 명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서화는 고개를 들어 대관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리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눈물이 거짓이 아님을 맹세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사람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늘 남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만 제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대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눈물이 참으로 감동스럽도다. 달고 슬퍼 함께 울게 하는 눈물.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서할 대신 감동이라 불렀습니다. 며칠 뒤 임금의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여인이 간통하였다 하나 진실로 그러한가 의심스럽다. 다만 행실이 가벼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니 먼 곳으로 보내라. 서화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쓸쓸히 웃었습니다. 혼잣말 의심스럽다 하시면서도 결국 저를 보내시는구나. 귀향길에 오르던 날 새벽. 시아버지 박대감과 시녀단이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며느라, 나는 너의 대쪽 같은 절개를 믿는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마님, 이것을 받으세요. 숲에서 잃어버렸던 그 은비녀입니다. 제가 7번이나 그 숲에 가서 찾아왔습니다. 단이야, 고맙다. 멀리서 남편 박지원이 골목 모퉁이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자문했습니다. 혼잣말.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가? 해주목에 도착한 서화는 관청의 노비로 배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아픈 노비를 대신해 일했고 어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에 차가웠던 사람들의 눈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뒤 임금의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유시 감독은 귀양을 풀고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한양으로 돌아온 서화는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서화야. 법이 너를 지키지 못해. 이 애비는 평생이 미안하구나. 아버님, 법은 사람을 살리려 했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 법을 악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지키려 했던 그 법의 정신을 믿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 박지원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수년 만에 마주한 그는 죄책감에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대를 보러 왔소. 저희는 이제 부부가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내가 그날 잘못했소. 그대를 믿지 못한 것, 내 명예를 먼저 생각한 것. 모두 내 잘못이요. 서방님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방님은 그저 남자의 명예가 여자의 목숨보다 중하다는 그 세상의 법칙대로 행동하셨을 뿐입니다. 그럼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저는 해주에서 배웠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요. 서방님께서 편히 잠드시려면 부디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미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서화는 아버지의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강가에 작은 집을 짓고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감동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할머니, 감동이 무슨 뜻이에요? 미소 지으며 남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느끼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란다. 할머니도 많이 슬펐어요. 아주 많이 슬펐단다. 하지만 그 슬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지. 슬픔을 겪고 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슬픔이 보이거든. 서화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녀는 활짝 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단이가 말했습니다. 마님, 그 끔찍했던 일 이후로 악몽은 이제 안 꾸십니까? 가끔 꾼다. 하지만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수 있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걸,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니까.
단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다만 세상이 나를 잘못 보았을 뿐이란다. 내가 죽거든